이번에는 2024년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요인으로는요, 일단은 2024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요, 분양가 상승. 분양가 상승합니다. 아시죠? 분양가 상승. 자,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이 지역에, 여기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15억에 분양해. 그러면 이 10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올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갭매우기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이유가 고분양가를 두면 주변 아파트 시장을 자극해서 같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거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서울 평균 분양가가 평균 4천만 원 이상 갑니다. 84제곱. 그렇게다 이제 분양을 하다 보면 평균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 전국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승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아주 큰 악재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죠. 요즘 그리고 또 12월 들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세 사기 물량으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를 이주해서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기대 심리, 즉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를 안 하고 전세 시장으로 이전합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따지면 전세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하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2024년 2차 조정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10% 내에서 있어도 10% 내에서 조정한다. 그러면 가격이 내리고 전세가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하고 전세가 폭이 좁아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갭 투자로 또 전환될 수 있다. 갭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또 전세가가 상승해서 집값의 폭이 적어지면 또 매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부족하다. 2023년 들어서 공급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평균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을 거다. 즉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 공급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24년도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봐요. 오늘 기사에서 미국 연준에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수요가 많아지겠죠. 왜? 전세가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그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공급량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량 조정 기능을 지금 시장에서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 조정도 큰 악재다. 그래서 2023년 금리가 안정이 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량이 부족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급격하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는 시기가 지금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4, 3분기 때 금리가 안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올 늦어도 하반기, 내년에는 그러면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제적으로 미리 투자해야 돼요. 남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왜? 잘못하면 사야 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또 놓치면 옛날 본전 생각나. 예전엔 저 가격인데 그것 때문에 본전 생각나서 못 사요. 그러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2024년도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가 상승이 됩니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맨 위가 서울 분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분양가. 그래서 서울하고 이 경기도 분양가가 상승폭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2015년에서 제곱미터당 1,000원 단위로 2,720이었다가 2023년에는 5,094다. 그래서 서울 기준하면 9,744. 서울 기준하면 평당 한 3,3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전체 평수. 근데 84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거의 4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우리 보통 35평 분양을 하면 한 14억 정도 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주택시장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지금 보시면 2022년 12월 달 기준에서 서울이 9,024에서 9,700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근 1년 만에 분양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20에서 5,900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인천은 5,000에서 5,100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 분양가가 크게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늘어나는 전세가. 2023년 12월 기준에서 전세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020년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지수를 보면, 이 지수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가격 지수하고 동일하게 통계청에서 잡은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2021년 12월 달에 지수가 100으로 넘었다가 서울이 이제 2022년 12월 달에 9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93, 91, 90, 89, 89 가다가 90에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수도권도 104로 갔다가 95, 92, 90 계속 가다가 올라가는 추세다. 이 주택가격 지수도 보면요. 이 매매가격 지수도 2021년 12월 기준에서 이게 이제 12월이니까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104까지 올라갔던 거 보셨었죠. 그래서 이때는 2022년 12월 이후에는 보면 서울이 전세 지수가 100이고 매매 지수가 103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 이때는 전세가하고 주택가격하고 폭이 좁았다. 그럼 이때 갭 투자하기는 가장 좋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23년 10월 기준에서 서울이 96이고 전세 지수는 93이에요. 그럼 이때보다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폭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역전세로 해서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져서 아마 지수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돼요. 근데 현재 2023년 12월 달에는 전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매수권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전세가 상승 요인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제 기대 심리.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도에는 아마도 2차 조정 시기가 오면 10% 범위내에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전세로 돌아가면 2년이에요. 2년 동안 집을 못 사는 거야. 그죠? 이게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주택 가격은 2025년도에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면 전세에 묶여서 집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빠르면 2023년도 하반기에, 늦으면 2023년도 하반기, 늦으면 2025년도는 무조건 오르는데 이거를 매수를 놓치고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동안은 전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 점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공급량. 이번에는 이제 공급량을 볼게요. 2024년 감소되는 공급량. 자, 주택 공급량은 자,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2011년부터 공급량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8년도
자, 가격은 2020년도에 올랐죠. 그죠? 공급량이 2018년도에 이때가 이제 보통 보면 13년부터 17년까지 박근혜 정부고 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공급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공급은 했는데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좀 있었어요. 근데 뭐냐,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평년 공급량보다 수요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 공급량 축에다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그래서 2023년 10월 달 보면 27만. 평균 전국으로 45만 가구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전국 45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45만 가구. 수도권에는 약 22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야지 이게 항상 공급이 돼야지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밸런스가 맞는다는 게. 그래서 전국 공급량이 이제 45만 했는데 27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2023년도에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밸런스가 깨지면 나중에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면 감당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앞으로 인허가 물량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어요. 2011년도에 갔다가 2011년도에 갑니다. 쭉 떨어졌다가 인허가 물량이 쭉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내려왔다가 같이 급감합니다. 인허가 물량은요, 평균 50만 건이 인허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2023년 10월 달에는 전국 27만 건밖에 안 돼요. 이후에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다, 지금. 거의 반절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 물량이 거의 2023년도 반으로 줄었듯이 앞으로 인허가도 반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허가가 가장 많았던 거는 2015년, 16년, 17년.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인허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표로서 보면. 그래서 이 인허가 물량은 꾸준해야 되는데 지금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량이 좀 줄어들 거다.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량이 줄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분양이 안 돼. 그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줄고 인허가 물량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매년 수도권 22만 가구, 전국 45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매년마다 이게 수치적으로 공급이 됐었어요. 근데 공급이 안 되면 공급과 수요의 기능이 상실해서 밸런스가 깨진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수요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대처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금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매스컴에서 보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3분기 2023년 3분기. 오늘 뉴스에는 미국 연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요, 불안한 금융시장을 넣을 수 있어요. 금융시장 지금 불안하죠. 지금 계속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근데 내년 경제연구소 전망치를 보면 4, 3분기 이후에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되더라도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증가되면 정부에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그렇게 2021년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떠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떠받치고. 자, 주택가격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사라 정책을 한 겁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다 대출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집값 떨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정부는 집값이 비싸다고 항상 얘기는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압박. 금리가 계속 연체가 상승하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한은총재가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기준금리를 높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대비 연체율이 좀 아주 높은 건 아니고 그래도 증가는 했는데 급격하게 상승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경기 둔화가 예상돼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돼요.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면 자 이자 부담으로 해서 쓸 돈은 없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갑 열기는 힘들어.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둔화된다. 그래서 내수 경기는 굉장히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 지수는 올해보다 높은 건 뭐냐면 국제 경기가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국제 경기 수출이 현재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 뿐이지 내수 경기는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내수 경기 둔화로 이제 소비를 안 한다. 그죠? 소비를 안 한다. 근데 이 소비는 우리는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뭐가 안 좋냐면 우리 상권들, 상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수익형 부동산은 내년에 그렇게 빠른 회복세는 보이지 못할 거다.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기가 좀 더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늘어나는 담보대출. 그럼 담보대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은 2011년 비해서 2023년 9월 기준하면 담보대출은 이렇게 2배로 늘어났어요. 담보대출이 11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거는 뭐 대출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커져서 늘어났을 뿐이다. 우리 주택 가격이 11년하고 현재 지금하고 2배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나요? 아마 2배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규모도 그만큼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그리고 자, 대출 금리는 17년부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17년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담보대출 이제 늘어나는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부터 부동산 경기는 19년부터 22년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때 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올라와요. 그죠?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치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래서 한은 총재가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급격하게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급속도로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늘어나긴 늘어나도 2022년도 기준하면 늘어났어요. 분명히. 자, 2022년 12월 기준하면 늘어난 건 맞아요. 이제 주택자금 이제 총 대출 금액이고요. 주택자금
287에서 310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격하게 큰 인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감당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연체율. 자, 위에 거는 카드 연체율입니다. 카드 연체율은 가장 높았던 시기가 14년도. 근데 거의 14년도처럼 굉장히 높아 왔어요. 근데 개인 카드 대출은 많이 늘어난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 연체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카드 연체가 아마 개인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계대출은 2013년 기준에서 떨어졌습니다. 대략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2023년 3월 달부터 가계대출이 좀 증가세로 갔다가 다시 증가돼요. 그래서 가계대출, 죄송합니다. 은행 연체율이, 이때 은행 연체율이 13년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연체율이 2023년 3월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체율도, 우리 이제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거 비해서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체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카드 대출은 이 정도 수준이다. 카드 대출은 굉장히 높고 카드 대출 연체율은 높고 가계 대출 연체율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높더라도 아주 급격하게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건 맞긴 맞는데 연체율이 이렇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간 건 맞아요. 근데 급격하게 그래프가 막 우상향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급속도로 막 크게 늘어나는 연체율은 아니다. 근데 카드 대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년도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BK 은행 연구소 경제 전망 보고서고요. 제가 왜 그냥 이런 딴 데 걸 안 쓰고 이걸 쓰냐면, 자, 우리나라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거 갖다가 거의 뭐 짜집기라든지 거의 뺏기다시피 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거의 세계적으로 나오는 보고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경제 보고서 내년 전망치 보고서는 어디 걸 보나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현황은 지금 내수 수출 부진이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그다음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된다. 내년 전망은 IT 반등에 따라서 투자와 수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리스크도 잠재적으로 있다. 그래서 2022년도 경제 성장률 2.6이었다가 2023년도 1.4로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내년에는 이제 연간 2.2로 회복할 거다. 이거는 이제 국제 보고서하고 크게 뭐 큰 틀에서는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출이 회복이 돼서 내년에는 국제 경기 회복이 돼서 경제 성장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 대내적 경기 부진, 높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자, 여기 지금 파란색을 보면 주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밑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건설 수주액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가계 실적 현재 약화로 자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하다. 내년에는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돼서 소비가 제약이 있을 거다. 그렇죠. 내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는 아마 당분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될 거고 이자 부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고 그러면 쓸 돈이 없죠. 지갑 열 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유가 등 고물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제 전망은 지정학적 긴장 요인과 국내 비용 압력으로 해서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원자재가 상승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은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개선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겠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희망사항이다. 일단은. 근데 반도체 경기는 회복이 돼서 수출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전망을 보면 자, 3, 4분기에 4, 3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시중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되면 전월세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안정되는 걸 보면 이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제 주택 매수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은 전세 대출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증가가 돼요. 그럼 전세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물량이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폭이 떨어졌으니까 좁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물량이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으로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 4분기 이후에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분양가가 상승해서 주변 주택 시장,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고 또 이로 인해 전세가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틀이 깨지면 즉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늦어도 2025년도 시장은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심사가 아마 강화될 거다. 자, 담보대출 비율은 계속 아마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져도.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를 낮추면 이제 담보대출 심사를 좀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철도 기본계획이 발표할 거고 5차 기본 철도 계획은요. GTX, DEF 연장 노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전망은 하반기에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제 부동산이 안정되면 기대 심리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금리, 두 번째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량 감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재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좋아요. 호재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악재라 그래야죠. 가격이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재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가 있냐? 우리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4월부터 법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일기 신도시 아파트를 여기다가 좀 사두시는 게 좋다. 재건축이 되니까. 또는 아파트 상가를 사셔도 된다. 자, 아파트 상가는 요즘 이제 입주권, 분양권을 줘요. 아파트 상가도. 그래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81곳, 신속통합은 51곳이 진행이 되고 이 이외에 공공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등이 진행이 되는데 서울 주택 재개발 시장이 지금 활짝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주택 재개발을 소액으로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셔야 된다. 왜? 서울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어요. 재개발 지금 초기에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아파트 기준 가격으로 해서 50% 내지 60%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 대신 기간은 많이 걸려요. 한 10년, 넉넉하게 10년 보시고 모아타운 한 7년 보시고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10년, 7년을 기다릴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팔고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또 서울의 주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씩은 사갖고 가시는 게 좋다. 내가 사지 않으면 자녀 앞으로 사서 우리 자녀들을 아파트 하나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으로 재개발 물건들 유튜브에 찍어서 올릴 건데 많이는 올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물건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규 철도 노선 GTX 연장되는 DF 노선 지역을 잘 보셔야 된다. 호재 지역이 있어요. C 지역, C 연장 노선은 수원에서 오산 병점 평택. 그죠? 그 다음에 D 노선은 경기도 광주 부발. 이렇게 지금 대통령 공약상으로 연장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이 확정이 되면 이쪽 지역들은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잘 눈여겨서 봐야 된다. 올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올 수가 있어요. 기업 연체율 증가로 인해서 기업 부동산 매물이 아마 2024년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공장하고 창고들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 매각 물건이 증가될 수 있고 낙찰가도 다소 하락할 수 있다. 자, 이게 증가라는 게 어느 폭이냐면요. 올 2022년, 작년 2020년 12월하고 2023년 1월 달 정도 수준까지 올 수 있다. 이때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었어요. 지금 현재 낙찰가율보다 한 10%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도 이 시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너무 상반기 이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한 3, 4월까지 지켜봤다가 매수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시기를 놓치면 또 현재처럼 10% 올라간 가격에 또 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는 뭐예요? 선제적으로 사야 된다. 항상 남하고 똑같이 가면 못 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시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상가, 대표적으로 상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내년 하반기로 다 미루시는 게 좋아요. 내년 이제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면 상가 영업 잘 안 되겠죠. 굉장히 상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년 힘드실 거예요. 내수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쓸 돈이 적어지고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들이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폐업하는 데도 늘어날 거고 또 상가가 안 되니까 월세 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분양가는 또 높아만 가요. 그래서 상가 분양가는 높죠. 그래서 내년도 상가는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가 회복이 되려면 내년 지나서 2025년도에 되나 한번 봐야 되고 내년 그래서 하반기 이후로 좀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내년에는 모두들 부자 되는 한 해로 현재 그 내년 시장을 잘 대처를 하셔서 주택 취득하실 부동산 취득하실 분들은 미루시면 안 돼요. 상반기 이전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바로 그냥 내년까지 관망하실 필요 없어요. 재개발은 바로 그냥 투자를 하시고 아파트 투자하실 분들은 내년 상반기를 잘 봤다가 상반기 안에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늦추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024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2024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